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등기 절차 총론 쪽 나가는데, 총론부터가 이제 본 시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이 뒤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 번씩 맛본 부분이고, 시험은 실제로는 이 부분부터 해서 등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로 보시면 맞습니다. 출제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감안해서 공부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총론 파트에서 등기 신청 행위라는 것이 나오는데, 등기 신청 행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의의부터 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신청인이 국가기관의 등기소 쪽으로 등기에 대해서 요청하는 행위를 등기 신청 행위라 말씀니다. 그럼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공동 신청을 통해서 둘이서 등기소로 신청하게 됩니다. 등기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것을 줄여서 등기 신청 행위를 말습니다. 그럼 어디에 신청했느냐? 이전 등기 신청은 관할 등기소로 등기 신청하다 보니까 법률행위 성질로서 공법상 행위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등기소라고 칭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등기소라고 칭하는 것은 지방법원이 있었고 동지원이 있었고 해당 등기소에서 세 가지가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등기사무는 법원이 담당을 합니다. 법원이 담당하는 사무로서 등기사무를 소송으로 볼 것이냐 소송이 아니고 볼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만약 등기 신청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판을 받아야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송사가 아니다 해서 비송행위다 이렇게 말해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송이란 말은 송사가 아니다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일정 절차련 절차법상행위로서 인정이 되되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서 인정을 합니다. 네 가지 성질이 정해지는데 그럼 등기 신청을 해서 일정한 요건이 세 가지를 요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신청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란 것은 일단 어디까지 요하느냐 세분하시면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둘로 세분하는데 등기 권리자의 경우는 의사 능력만으로도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행위 능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럼 의사 능력만으로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민법상에서 행위 무능력자는 몇 명이 있느냐? 무능력자는 3명이 나옵니다. 행위 무능력자의 경우는 이제 세수를 세분해서 한 명이 미성년자가 정해지고 또 한 명은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에서 이 3명이 이제 무능력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 3명은 이제 권리자가 될 수는 이 3명이 아니더라도 3명이 해당된다라 할지라도 의사 능력이 있다 그러면 권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등기 의무자 입장에서는 의사 능력도 가져야 되고 행위 능력 다 가져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행위 능력이란 것은 이제 요 3명이 아닌 자를 의미하는데 요 3명은 등기 의무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권리자가 될 수는 있는 게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의사 능력은 가져야겠지만 행위 능력은 누구만 요구하느냐? 의무자만 요구하는 것이 차이점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등기 신청을 공동 신청할 경우 공동 신청할 당시에는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둘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 권리자 같은 경우 능력은 어디까지 요구하느냐? 의사 능력만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의무자 같은 경우는 행위 능력까지 가져야지만 등기 신청할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각각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근데 문제는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존재합니다. 단독 신청한다는 얘기는 등기 권리자가 혼자 가는 겁니다. 권리자만 신청할 때. 그럼 능력 어디까지 요구할까요? 권리자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의사 능력만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 말이 이 말이 따라붙는 거예요. 행위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즉 이 3명이라 할지라도 의사 능력이 있는 한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붙게 됩니다. 왜 가능하냐? 상속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둘 다 단독 신청할 등기로서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가 없습니다. 단독 신청할 당시에는 권리자 혼자 신청하기 때문에 의사 능력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이 붙게 되는 것이 내용이에요. 시험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문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걸 잡아 놓으셔야 돼요. 권리자의 입장은 어디까지 요하더라? 의사 능력만 있으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더라. 기억하셔야 되고 등기 의무자 입장은 의사 능력이랑 행위 능력을 다 갖췄을 때 등기 신청 자기에 발생하니까 요 차이점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행위 능력은 누구만 요하느냐?
등기를 뺏기는 자, 의무자만 요구하게 되어 있으니까 권리자 입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능력이 없을 경우에 등기 신청하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무능력자 등기 신청했을 경우 등기는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할 사유지만 모르고 등기 실행해버린 경우. 무능력을 간거하고 실행한 등기 효력이란 것은 무효등기일까 유효등기일까? 예,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등기로서 인정해 줍니다. 등기법의 경우는 무효로 가는 것이 두 개 있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앞서 배울 당시에 무효등기로 가는 것은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만 무효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무능력자 등기를 할지라도 원칙은 등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이래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함을 인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시험에서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리자 능력 어디까지 요하나요? 의사 능력까지. 의무자는 행위 능력까지 가져야지만 등기할 자격이 인정이 된다까지 세 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이란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사자가 실제로 본 마음에 의해서 등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진이란 거 두 번째 나오는데 두 번째 요건의 경우는 진입니다. 좀 올릴게요. 자, 진이란 것은 본인의 마음에 진정한 의사가 있을 때 이 등기도 유효하게 받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등기 신청 과정에서 비진이 표시가 들어왔다거나 차거나 사기나 강박 등이 개입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이렇게 흠결과 가자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하게 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 등기 실행이 돼버린 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실행이 돼버린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등기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등기 과정상에서 비진이 표시, 차고, 사기 강박이 있다 할지라도 등기는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되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일단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등기로서 효과 인정을 해주겠다가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 요식성인데 등기 신청은 요건에 충족해야 될 것이고 일정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방식이 어긋나게 되면 마찬가지 등기는 실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방식이 어긋나면 등기 실행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도 이 등기도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가정했을 경우에 어디를 낼 것 같아요? 진이? 이건 뭘 낼 게 없잖아요. 방식? 여기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시험에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파악하시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능력입니다. 권리자 능력 어디까지 요할까? 이게 나와야 돼요. 권리자는 의사 능력까지만 있으면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 등기 의무자는 행위 능력까지 가져야지만 등기 신청을 자유롭게 할 자격이 있으며 이런 능력이 없을 당시에는 이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들어와야지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건에 어긋났다 할지라도 셋 다 등기할 수 없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가 판례입장이 되니까 묶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행위를 봤으니까 이제 등기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할 것이냐? 요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적격이 인정이 되는데 적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신청할 자격이 있냐 없냐. 적격이란 것은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되는 지위와 자격을 적격으로 합니다. 적격은 이제 등기 신청할 수 자격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이 여기 나와있죠. 의의는 당사자 능력이란 것은 절차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한다. 그럼 누가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자연인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등기 신청은 다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다 가능하되 조건이 있어요. 외국인은 상호주의를 통해서 서로 국가 간에 인정될 경우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럼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수교가 되기 전까지는 공산국가니까 왕래도 못했습니다. 갈 수도 없었고 근데 수교가 터진 이후부터는 중국을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면서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서로 땅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서울의 땅을 많이 사다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여파도 미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도 중국 가서 부동산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이 되므로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를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자연인의 경우는 모두 다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허용을 받되 이 안에는 내국인, 외국인들 다 포함하더라. 외국인은 상호주의를 통해서 인정되는 경우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법인의 경우는 이제 법이 부여한 인격체의 경우는 법인 그러는데 공법인이건 사업인이건 사단법인이건 재단법인이건 영리법인이건 비영리법인이건 등기 신청은 다 가능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개를 묶어서 부를 때가 인 그럽니다. 법에서는 인의 경우는 자연인, 법인 등기 신청을 다 할 수 있다요. 이건 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여기가 중요하고 시험 여기서만 한 여러 번 나왔는데 비법인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런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사람 모여있는 단체나 재단을 의미하게 되어 있는데 종중, 우리 집안 내 모일 때 사람은 모여있지만 등기하고 모이는 건 아니죠. 그럼 등기 안 했으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말이 붙게 된 것이고 친목회, 동창회, 향후회 이런 단체를 다 통칭해 부를 때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럽니다.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논점은 요 세 가지 논점이 발생합니다. 하나, 둘, 셋 발생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사례로 기억하는 게 우리 훨씬 편하니까. 자, 여러분들 친목회 있나요? 저도 친목회가 있습니다. 제 친목회는 1심회라는 친목회가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 모인 단체인데 1심의 경우는 정관이 있어요. 우리 회원에 대한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올 조건을 따집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1심에 대해서 대표가 A라는 자가 대표입니다. 그럼 1심회가 한 달에 회비를 따박따박 걷어서 일정 금액을 만든 다음에 이 건물을 샀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 이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등기할 당시에는 대표자 A가 취득했나요? 1심회가 취득했나요? 1심회가 취득했죠. 그럼 등기 명의는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등기 신청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심회 명의로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1심회가 할 수 있느냐? 신청할 수 있을 때 떼거지로 몰려왔다가는 정신이 없으니까 등기 신청할 때는 다 오지 말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이 명의는 누가 등기하는 것이냐. 법인 아닌 사단 같은 경우는 명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즉 1심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내용인데 문제는 신청을 누가 할 것이냐 문제가 됩니다. 신청할 때는 대표자와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규정을 해서 이 신청은 대표자와 관리인이 되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시험에서 두 번 답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은 1심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명의는 취득한 자 1심이니까 단 신청은 대표자 A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과거예요. 그럼 이제 대표자 A가 등기 신청했을 경우에 대표자가 등기부상 등기할 것이냐 이 문제 발생합니다. 신청을 대표자가 하게 되면 이 대표자 인적사항도 A도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죠. 대표자 관리인에 대해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등기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랑 비슷한 것이 법인이에요. 법인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인의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가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 등기는 법인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하되 신청은 누가 하느냐? 대표가 신청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법인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 법인 명의로 대표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 등기부가 있으니까 대표자를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그럼 법인 대표 같은 경우는 궁금하면 법인 등기부 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은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대표자 기록을 해주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두 개 비교하시는데 시험에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명의는 누구 명의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이고 신청은 누가 하느냐? 대표자와 관리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대표자 관리인도 등기부에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시험에 두 번 나온 것이 사원총회 결의서란 말이 나옵니다. 사원총회 결의서 같은 경우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만 제출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이란 것은 나중에 민법 공부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총이에요. 법인 아닌 사단은 소유권이 총위로 인정할 경우, 총유물의 경우 처분 시에는 사원총회로 처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무자일 때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요 네 줄에 대해서 시험이 4번 기출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므로 요거 잘 세분하셔야 돼요. 나중에 기본서 보시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까지 다 등기 신청할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 규정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묶어놓은 것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세분하시되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이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 잘 기억해서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요.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은 명의 누구 명이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이고 신청은 누가 할까요? 대표자와 관리인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 관리인도 등기부에 등기해줘야 될까요? 등기부상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사원총회 결의서 언제 가져와라.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만 내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이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등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서 적격을 부정하는 경우가 쭉 따라붙어요.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제 요거 지워버린 다음에 슬라이드 올리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되는 경우에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정해지는데 첫 번째가 등기할 수 없는 경우는 태아 등기할 수 없습니다. 태아는 등기할 수 없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 문제 발생합니다. 그럼 많은 학자들의 경우는 태아도 사람으로 보자 설이 있어요. 반대로 태아는 아니다. 사람과 다르다. 사람으로 봐서 안 된다는 설이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설이 더 정설이냐? 태아도 이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정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의 경우는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정설인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면 법은 상당히 인간적이 돼버립니다. 근데 나쁜 점이 있어요.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이냐 이런 시기가 별로 맞지 않습니다.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면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서 아기 처음 가진 날? 날짜 명확하지도 않고 산모가 애 가진 거 아는 날? 명확하지 않고 애가 태동하기 시작한 날? 뭐 이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의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럼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좋으냐? 출생했을 때 사람이다가 가장 정확한 설이 되어서 판례 입장에서는 뱃속의 아기는 출생하기 전까지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출생한 순간부터 사람이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럼 출생한 후에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보니까 태아인 동안 등기할 수가 없어요. 등기할 수가 없는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태아는 등기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단 상속은 받을 수 있어요. 상속권은 인정받되 태아 등기할 수 없더라. 그럼 태아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출생한 후에 여기까지 판례가 나와야 됩니다. 출생한 후에는 상속 등기를 경정한다고 판례 입장이 되어서 이 말 뜻은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와 갑의 처가 있고 두 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식구 살고 있는데 이제 애 갖자라고 셋째를 갖자고 해서 뱃속에 아기를 갖습니다. 이 노란색은 태아예요. 태아가 가진 상태에서 미안합니다. 여기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인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은 몇 명이 받을까요? 상속은 태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사망 시에는 하나, 둘, 셋, 네 명, 태아까지 해서 네 명이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은 네 명이 받았는데 문제는 등기할 당시에는 태아가 등기할 수 있을까요? 태아 등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태아를 빼고 등기합니다. 태아 빼고 한 명, 두 명, 세 명에서 3인의 공동 상속 등기를 실행해서 등기를 마쳤어요. 등기가 끝났는데 나중에 이 태아가 뿅 출생했습니다. 출생하게 되면 등기할 자격을 갖췄어요, 이제. 근데 어떤 등기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할 당시에 원시적 일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경정 등기하더라. 등기 끝난 이후에 잘못된 것들은 변경 등기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은 등기한 시점이 이 시점인데 등기하기 전에 4명이 상속을 받았지만 3명 등기했으니까 원시적 불일치가 되어서 이때는 4명으로 4인으로 하는 고치는 상속 등기에 대해서 경정 등기한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이 말이 따라 붙은 거예요. 그럼 태아는 등기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 돼. 출생한 후에는 무슨 등기 신청하셔라? 상속 등기를 경정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세분하시면 태아는 등기할 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태아 등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등기하셔라? 출생 후에는 상속 등기를 경정한다. 두 번째가 이제 민법상 주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민법상 주업을 등기할 수가 없더라. 그럼 민법상 주업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선 여러 번 출제했는데 민법상 주업이라는 것은 주업이라는 이 자체가 기약이에요. 기약인데 민법에서는 이제 15가지의 법정 기약이 존재합니다.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임치 계약, 도급 계약, 종신정기금 계약, 화해 계약, 그 다음에 현상광고 계약, 조합 계약, 그 다음에 또 또 어떤 게 있어요. 여행 계약, 이런 식으로 14개 계약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계약이 조합 계약이에요. 여러분도 저하고 기억자 한번 대보자고요. 제가 청약을 할 테니까 승낙하셔야 돼요. 기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가 기약입니다. 그럼 청약이란 의사표시를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도 승낙하셔야지만 대화가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 건물 1층을 사서 1층 건물 매입해서 저랑 A와 여러분 B하고 둘이서 식당을 동업하실래요? 라고 제가 청약을 했습니다. 승낙해야 대화가 되죠. 저 A 1억, B 여러분 1억, 같이 2억 원으로 식당 동업하실래요? 오케이. 자, 동업했습니다. 동업하기로 합의를 받죠? 이게 바로 조합계약이에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식당을 동업하기로 합의는 받는데 부동산 매입한 게 있나요? 아직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본금이 여러분 1억, 저 1억, 2억 가지고 이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한 다음에 이 건물을 등기할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동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둘이서. 근데 이 공동소유권이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공유, 합유, 총유 중에서 어디에 속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기약관계로 만나 있으니까 조합원들 A, B의 공동소유 중에서 합유로 등기한다가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동업하는 기약에 불과하니까 취득한 부동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등기할 때 뭘로 등기하느냐? 조합원들의 합의로 등기한다 해서 민법상 조합은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는 있다 없다? 조합은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요. 적격으로 부정합니다. 부정하는데 여러분은 조합원 전원이 합의로 등기할 수가 있다 해서 여기 중요합니다. 자, 민법상 조합은 민법상 기획을 의미한다. 잡아놓으셔야 되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래. 단 조합원들의 합의로 등기할 수가 있다가 법의 규정이자 판례 입장이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여기고요. 세 번째, 학교 등기할 수 있느냐? 학교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일체 등기가 금지예요. 학교의 경우도 등기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는 어떤 학교도 등기는 불가합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등기합니까? 대표적인 공립학교가 서울대학교 등기할 때는 국가포로 등기하도록 규정한 것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공립학교, 주변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등기할 때는 공립학교는 지자체 앞으로 등기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으로 등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학교 일체 등기는 금지입니다. 학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학교 등기할 수 없고 공립학교는 어디까지 등기하셔라? 국가까지. 그 다음에 공립학교는 지자체까지. 사립학교, 학교 법인까지 등기하는 것뿐인 것 학교 등기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읍면 동리 등기할 수 있느냐? 읍면 동리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시도, 지자체 등기는 가능해요. 하지만 읍면 동리 등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기할 때는 국가 등을 통칭해 부를 때 공법인 그럽니다. 공법인의 경우 등기할 수 있느냐? 공법인의 경우는 국가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경기도에서 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까지도 등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 군, 구 등기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게 등기는 다 가능한데 밑에는 주의할 것이 읍과 면과 동과 리는 등기 인정하지 못한다가 기본 틀이 됩니다. 왜 그럴까? 국가나 특광도지사, 시군구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입니다. 법인이에요. 등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읍면동리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못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할 수 있냐 없냐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하면 쉬워질 겁니다. 나중에 세법 공부할 때 응용하시면 쉬워져요. 이 세 명의 경우는 과세권이 있습니다.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세금을 걷어서 자기 살림을 할 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치단체의 입장이 된다 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읍면동리 등기할 수 있느냐? 읍면동리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서 국가 등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도 등기할 수 있고 시군구 등기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만 읍면동리의 경우는 등기가 불가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다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또 예외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읍면, 동리 등기할 수 없는데 마을 불악인 동리의 경우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 이때는 등기할 수가 있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 그 읍면, 동리 등기할 수는 없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동네 주민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 상계동이라는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상계동 주민들이 돈을 10,000원씩 걷었습니다. 10,000원씩 걷어가지고서 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서 건물을 졌습니다. 건물을 져서 헬스클럽 조성한 경우에 이 건물의 소유권 누구께 될까요? 그러면 이 건물 소유권은 상계동 주민들 겁니다. 주민 돈 모아진 거니까. 그럼 등기할 때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모여서 법인 아닌 사단을 만들었는데 이 사단 이름이 바로 상계동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계동이 소유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을 때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 이름이 상계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판례 입장이 되어서 이 부분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무조건 나중에 암기하시는 것이 아주 공부가 됩니다. 첫 번째, 태아 등기할 수 있나요? 태아 등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 없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법상 조합은 모름이 하더라. 조합이라는 것은 빨리 스쳐갈 말은 동업하는 계약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상 조합은 모름이 한다고요? 동업하는 계약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중에 시간 되시면 민법 703조를 찾아보세요. 703조에 대해서 조합계약이 어떤 계약인가 나와 있고 704조의 경우는 민법상 조합재산은 합의로 등기한다고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게 여기예요.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는 뭘로 등기하더라? 합의로 등기한다 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면 주의하시고 학교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공립학교이건 사립학교이건 공립학교 일체 등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 행정구역상 읍면, 동리 등기할 수가 없다. 다만 동리 주민들이 법인 안에 사단을 세운 경우는 등기할 수가 있다가 임의 규정이니까 잘 구별해서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인 봤으니까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갈 때는 누구랑 갈 것이냐? 신청인 파트에서 공동 신청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공동 신청할 당시에는 등기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분석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이제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을 분석하시면 나중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자, 등기 신청할 때 공동 신청함에 있어서 대원칙이에요.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분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권리자와 의무자 둘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권리자 의무자의 경우는 일단 절차법상에서 여기는 등기법상입니다. 등기법의 경우는 이제 따지는 기준이 등기부 중심으로 따져갑니다. 그럼 등기부 중심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 잃는 자 나누는 것이 기준이에요. 권리자라는 사람은 누가 될까? 권리자라는 사람은 신청한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기타 이익을 받는 자, 이익을 얻은 자가 권리자 입장이다. 이렇게 기본 틀이고 반대로 의무자 입장은 누가 의무자이냐? 신청한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등기기록상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의무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럼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상실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얻은 자와 잃은 자를 따져가면서 대상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표가 나와요. 몇 개만 집어넣었는데 제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등기 신청인 파트의 경우는 이제 매매계약부터 해서 누가 권리자 의무자를 따져갑니다. 그럼 이제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집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요. 그럼 매매계약을 통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게 되면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이냐 따져가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채워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전 등기했을 경우에 매도인이 취득하나요? 매수인이 취득하나요? 취득은 매수인이 취득하겠죠. 그럼 매수인이 권리자가 된다 이 뜻이고 매도인의 경우는 의무자가 됩니다. 반대 입장이니까.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이
의무자가 됩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여기 기본적인 틀이고, 이번에는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 전세권 설정해 줍니다. 그 전세권자와 설정자가 둘이 신청함에 있어서 누가 권리자, 누가 의무자 될 것이냐. 이제 전세권자라는 사람은 세입자 입장이고 설정자가 집 주인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자 입장에서 을에게 전세를 주게 되면 전세권 설정 계획을 체결했을 경우에 설정해주는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를 맡습니다. 설정자가 되고 도로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설정이란 말이 뭘까요? 설정이란 말 만들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들어와 살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만 세입자가 들어와 사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자 살라고 만들어 주는 자, 전세권 설정자 입장이 집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집에 들어와 살 권리 누가 취득할까요? 살 권리는 당연히 전세권자가 취득을 합니다. 그럼 설정자 입장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 입장이니까. 그럼 전세권 설정할 때 권리자는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된다.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 말을 응용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하더라. 이땐 권리자가 누가 됩니까? 물어봤을 땐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저당권 설정하더라. 권리자는 저당권자가 됩니다. 지상권 설정하더라. 지상권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말 바꾸는 거예요. 공식을 하나 외워놓은 다음에 응용해서 키워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전세권 설정하더라. 권리자는 전세권자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하더라.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된다. 지상권 설정하더라. 지상권자가 권리자 입장이다. 이렇게 세분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근데 요거랑 또 구별할 게 있어요. 설정 등기할 때와 말소 등기할 때 입장은 서로 정반대 입장입니다. 그죠?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 권리자 입장이 되겠지만 살다가 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전세권을 말소하겠대요. 말소를 해버리게 되면 세입자가 집 비우고 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올 때는 권리자가 되겠지만 나갈 때는 의무자가 되니까 입장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느냐? 전세권자가 일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 정반대 입장이에요. 그럼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반대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이게 워낙 중요합니다. 여기는 입에서 놀아야 돼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그럴 때 의무자가 입에서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가 되게 수월해져요. 이게 안 나오게 되면 나중에 본 책에서 등기 신청하러 내야 될 서류가 되게 많은데 이 서류를 누가 내야 될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전세권 말소하더라. 이거는 무조건 시험장 끝날 때까지 외워놓고 넘어가기 하실 공부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세권 말소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 딱 물어봤을 때에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에서 딱 살아있어야 돼요. 저당권 말소하더라.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지상권을 말소하더라.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을 말소하더라. 소유권자가 의무자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을 말소하더라.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지상권을 말소하더라.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 이렇게 반복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잡아놓으시면 다음에 이제 본책 교재 나갈 때, 기본 강의 나갈 때 상당히 도움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건 무조건 암기하시면 좋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에 또 들어오면 됩니다. 어차피 공부하다 보게 되면 많이 까먹게 돼 있어요. 잊어먹고 반복하고 또 잊어먹고 반복하고 하면서 계속 잊어먹고 다시 듣고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철공소 당금질 그래요. 당금질의 경우는 쇠를 용광로에 달궜다가 막 망치로 때리죠. 그 다음에 강하게 만들기 위해 물에 한번 슉 담급니다. 이게 당금질인데 왜 뜨겁게 담궜다 다시 한번 차가워지고 이 반복하다 보면서 들어서 까먹고 다시 보고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이제 공부할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 내가 어릴 때는 강의 한번 듣고 수업 한번 듣게 되면은 다 기억하고 뭐 시험 봐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었는데 아, 이 중개사 공부는 생각같지 않더라. 너무 어렵더라. 세 번 들을 때마다 까먹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률 용어란 것이 제3 외국어가 됩니다. 이 법률 용어란 것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용어가 정리 안 되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법률 공부가 실제로 되기 위한 조건은 용어가 정리된 다음부터 공부가 되는데 용어는 빠르면 2달 걸려요. 정리되는데. 그럼 2달 될 때까지 알아듣다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몰라도. 하지만 2달 후에 다시 또 반복을 또 하니까 그때 가서 알아들으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처음에는 생각같이 어려운 시험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중개사 공부가. 왜 주변에도 워낙 많이들 자격증을 따니까. 근데 막상 공부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기를 넘겨야 되니까 힘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에서 잘 잡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이런 식으로 둘이 가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둘이 가지 않고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 등기 신청을 혼자 갈 수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져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몇 개가 정해집니다. 법제 23조에 규정된 규정인데 단독 신청 등기라는 것은 일단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등기 안 해줄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내가 집을 지은 다음에 등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최초의 등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 또 단독 신청하는 게다 보니까 말소할 당시에도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할 수도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경우,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어요. 상속과 법인 합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인의 경우 둘로 세분을 해요. 인의 경우는 넓은 데 볼게요. 인의 경우는 자연인도 있고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 사망하는 경우로 나눕니다. 법인이 어떻게 죽나요? 없어진다는 그 개념이에요.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물어봤을 때는 상속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법인이 사망되는 케이스는 법인의 파산도 있고 해산도 있고 법인의 청산도 있고 법인의 합병도 있습니다. 그럼 법인이 사망하는 경우는 법인의 합병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집니다. 그럼 편해질 거예요 아마. 그럼 상속받은 경우는 자연인이 사망한 케이스로 이해하셔야 되고 법인이 사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법인의 합병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그럼 상속받은 경우나 또 법인 합병되는 경우 둘 다 사망에 따른 경우로 이해하시면서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법인 합병하게 되면 A법인, B법인 합병했으면 공동 아닌가? 착각을 많이 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연인 사망은 무슨 문제? 상속의 문제. 법인 사망은 법인 합병 문제 발생하니까 둘 다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의 등기, 또 표지부상에서 실행할 등기도 소유권자가 단독 신청할 등기로서 인정을 하고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의 등기인데 이건 참 어려운 말 같은데 등기 명의는 등기부상 권리자가 등기 명의인이고 누가 권리자인가 표시란 것은 권리자에 대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가 됩니다. 등기된 다음에 개명했을 경우에 이름 바뀔 수가 있고 이사 가면 주소가 바뀔 수도 있고 주민번호 바뀔 수도 있을까요? 안 바뀌나요? 바뀌기도 합니다. 주민번호는 대표적인 예가 하리수가 일자에서 이자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경우도 발생하더라. 이런 경우는 권리자 스스로가 단독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재산도 등기 신청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단독 신청할 등기는 법제 23조 규정된 내용이지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어떤 것이 단독인지 어떤 게 공동인가 스스로 알기 시작을 해요. 알게 돼 있으니까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세분 들어갈 때는 판결받은 경우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거 자유롭게 세분해야 됩니다. 지금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는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자 등기 다음 시간 나가는데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게 됩니다. 일단 등기 신청할 때 요건, 능력은 어디까지 요하느냐? 권리자는 의사 능력까지 요한다. 의무자는 행위 능력까지 가져야지만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기억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파트고요. 신청할 지위나 자격을 적격이라 말 쓰는데 자연인 등기할 수 있고 법인 등기할 수 있더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할 수가 있더라. 기억하셔야겠죠? 명의는 사단, 재단 명의이고 신청은 대표자와 관리인이하더라. 이 개념 잊어먹지 마셔야 되고 등기 못하는 것도 몇 개 있었네요. 일단 태아 등기할 수 없다.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 없고 합의로 등기한다. 기억하셔야 되고
학교 등기할 수가 없더라. 그 다음에 읍면 농리 등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이래. 다만 독립주민들이 법인 안에 사는 세운 경우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예외 규정에 따라 배운 게 있고요. 또 공동신청함에 있어서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세분하시되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우리 본강에 나갈 때 많은 도움 되니까 참고가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3자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등기라는 것은 이제 권리자 의무자가 아닌 다른 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포괄 승계 등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포괄 승계 등기라는 것은 다른 상속의 등기란 말을 쓰는데 의의는 등기 원인이 발생한 다음에 권리자나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가 발생할 때에는 상속인과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는 사례가 매매 후 사망입니다. 매매 후 사망일 때 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두 개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매도인 사망이 있고 또 하나가 매수인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이 하나의 사례가 요 집에 대해서 갑과 을이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 넘기기 전에 매도인 갑이 1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1월 15일 날 사망했습니다. 여기 누가 사망했나요? 매도인이 사망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집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1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1월 15일 날 이번엔 매수인 을이 사망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차이점이에요. 그럼 매도인이 사망했을 경우는 매도인의 상속인이 발생합니다. 상속인이 만약에 A일 경우에 이때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A와 을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상속인의 등기하고 넘길 것이냐, 발효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때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등기를 바로 이제 등기할 수 있도록 넘겨줍니다. 뭐가 빠르니까? 매매가 빠르니까. 그래서 상속 등기 절차 없이 등기 의무자의 상속인 A와 권리자 을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상속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상속 등기하지 않고 바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도인 사망 케이스가 되어서 이때는 매매가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하는 것을 포괄 승계인 등기란 말을 쓴 겁니다. 상속인이 다른 말로 포괄 승계인이 되어서 등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매매 후 사망의 첫 번째 매도인 사망 케이스고 반대로 매수인 사망한 경우는 15일 날 매수인 을이 사망했어요. 이때는 을이 사망하는데 등기할 수 없으니까 상속인 B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럼 갑과 B가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B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해오는 거지 죽은 자가 등기할 수는 없게 되어 있으니까 등기를 바로 넘겨오는 것이 요게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자, 매수인 사망했을 때는 등기 의무자 갑이랑 권리자의 상속인 누가 될까요? 여기서는 B가 되겠죠. B하고 둘이서 공동으로 매수인의 상속인 명의, 즉 B 앞으로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매도인 사망한 경우와 매수인 사망했을 경우에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두 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쉽게 하면 되겠죠. 매도인 사망하더라 누가 나오더라? 매도인의 상속인. 매수인 사망하더라 매수인의 상속인 나와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 돼. 문제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사망해서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하는 것을 포괄 승계 등기란 말 쓰는 것이 개념이니까 기억 잘 하셔야 돼요. 포괄 승계 등기는 뭘 의미하더라? 뜻이 포괄 승계 등기라는 것은 이 말 딱 나왔을 때는 매매 후 사망 요 사를 기억하시면은 공부가 수월해지니까 여기까지 세분하시면 이번 시간 강의가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총론 파트이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기하는 과정을 다 배우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본서 나올 때 배우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등기 절차 강론 나가서 소유권 등기 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